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 시장이 선거 공약에서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내걸은 만큼 이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이 승패를 가른 주요 원인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당과 정부가 이번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과연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고쳐질지 수정을 할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최 고문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이제 돼버렸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3월 9일 날에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까지 쭉 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선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까지 지선이 있죠. 네. 하면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에서는 보여줘야 될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아까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사 대책의 후속 이사 대책의 후속 후속 조치를, 그런 네. 추진 계획들을 얘기하는 걸 봐서 일단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7월 달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지금 참 논란의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대선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젠가요? 올해 7월 15일입니다. 아, 올해 7월이에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이제 민주당은 당대표 뽑고 또 야당에서도 정계 개편하고 그러면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대선 전국으로 가거든요. 바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예, 거네요. 들어가서 지금은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복지 차원의 문제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지금 승화되어 있는 사건이라서 굉장히 지금 앞길이 험난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 고문님께서는 일단 정책 수정, 궤도 수정 이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글쎄요,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했으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졌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민심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홍남기 부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 대책을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 네. 그러면 부동산의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행동은 또 따르게 한다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렇죠.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공공주도로 뭐를 한다라는 게 지금 결국은 LH하고 SH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 LH, SH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공공주도 개발이 가능하겠냐. 근데 이걸 만약에 정부 여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은 그건 이제 오기 정치가 되는 수준인데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곧 이제 대선 전국이고 내년에 또 지자체 또 선거가 지방선거도 있는데 있고, 네.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시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험난하겠지만 그들도 내년 선거를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또 민주당이 몸담고 있지만 자신들이 또 그 시의원으로서 또 내년 선거를 대비하려면은 국민들의 있던 이런 화난
그 부동산 민심을 또 공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없겠죠. 입장이다. 예, 그렇다면 예. 결국은 당장은 이제 정부에서도 뭐 자존심상 급선회는 못할지 몰라도 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공공주도가 어려워지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 민간주도로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공공주도에 대해서. 그럼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본이든 타이든 간에. 그건 사실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더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갑자기 8일 이제 예정에 없었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 수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정해지고 나서 그리고 여권의 패배가 결정되고 나서 이 발언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또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뭔가 일종의 견제구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요. 뭐 정부 여당 뭐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선거에서 지면 항상 단골 메뉴 발언이 이제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하는데 겸허하다. 네. 겸허히 수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겸허히 수용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저는 급격하게 이제 정책의 변화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뭐 경고 아닌 경고를 한번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정부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왜 곤혹스럽냐면 이게 정책의 전환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제 집토끼죠. 강성 친문 지지 세력들이 여전히 그 공공 정책 지금까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네. 그 강성 친문 세력을 두고 또 갑자기 전환하는 것 자체도 잘못하면 또 집토끼도 잃어버릴 수도 역풍을 있거든요. 받을 수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마지막에 고생했던 게 결국에는 집토끼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서 나간 토끼도 못 지키고 집토끼도 못 잡으면서 이게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집토끼라도 잡으려면 기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중도층이라든지 민심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최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 그러니까요. 버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공공주도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죠. 공공주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에서 민간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기가 이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지 공공 위주의 정책을 몇 달 동안 다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민간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젠다를 누가 선점을 했냐면 예. 야당에서 오세훈 후보께서 민간 주도를 선점해 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민간 주도로 내가 풀어서 민간한테 맡기면 잘 되는 걸 왜 공공이 하냐라고 지금 어젠다를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바꿔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또 따라가는 거. 이게 정책 자체를 정부나 청와대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야당을 또 따라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일관성 있게 하던 걸 그냥 밀어가자. 계획대로 가자라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결국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공공으로 갈 거니까 서울시가 너무 튀지 말고 우리 뜻하고 같이 맞춰서 가자라는 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최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신뢰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고 이걸 갖고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공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사 대책도 문제가 많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고 네. 오세훈 시장은 민간을 주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네. 어느 거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공급이라는 것 그래서 자체가 이건 원래 그냥 오래 걸리죠. 공중전으로 지금 말싸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표심을 우리가 잘 보시자고요. 예. 그럼 20대, 30대가 이제 뭐 진짜 부동산으로 민심에 뭐 표출했는데 20대, 30대가 돌아선 거는 집값이 너무 올라갔단 올랐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50대, 60대가 또 굉장히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유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갖고 있어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야가 읽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5, 6년 걸리는 이러한 뭐 공급 대책을 주면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표심에서 나온 거는 누구든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아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아까 뭐 부동산 관계도 나왔지만 네.
선거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네. 그래갖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한다고 좀 치고 나간 거거든요. 등등이 이런 흐름들 전적에서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게 어디로 수렴되냐면은 집값을 누가 단기적으로 잡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도 일주일 내에 규제 완화 다 하겠다. 100일 내에 뭐 스피드 공급 대책으로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어떤 뭐 정치적인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만약에 뭐 어디가 더 나은지를 뭐 선택하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금융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심리적 안정을 주는 편이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마 공급 대책의 방법론을 두고 지금 뭐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뭐 본인도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기가 지금 뭐 보궐선거기 때문에 1년 한 2개월, 1년 전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밀고 있는 뭐 5년간 36만 원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짜리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본인도 스스로 1년 안에 한다라는 걸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다음 그 내년에 치러질 그 시장 선거에 다시 또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 달라. 자기가 5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지. 뭐 1년 안에 스피드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 시장이 지금 당장 시장으로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35층 그 아파트 효율. 층고 제한 네. 그거를 이제 철폐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도 또 약간의 어떤 그 함정이 도사리는 게 이 예. 용적률하고 또 관련이 돼요. 근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 그 주거 같은 경우에는 250%인데 네, 네. 이게 그 서울시 조례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 조례를 또 누가 만드냐면 시의회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을 일세이기. 거의 다 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 층고 제한을 풀어도 바로 더 거기에 따르는 용적률 문제가 또 연관이 문제로, 되면서 그렇죠. 거기 시의회랑 또 충돌이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은 하는데 네. 이제 본인이 말하자면은 이거를 드라이빙 걸겠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그 공공주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그동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규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공공주도 개발 쪽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시장이 이제 그걸 더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역세권 뭐 이렇게 SH공사에서 주도하는 예. 그런 공공주도 개발의 어떤 메리트가 많이 상쇄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민간 주도로 가게 되는 건데요. 왜 공로민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로맨스고 민간에서 하면 불륜이냐. 근데 이것도 참 잘못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정책인데 주도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너무 이제 공공기관 쪽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유연성이 생명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한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심리적으로 지금 LH공사의 어떤 그런 그 신뢰성 하락도 물론이지만 정책을 펼 때 그때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거든요. 바뀔 수 거기에 있는 맞게끔 유연성을 유연성이 있어야 보여줘야 되는 되는데 거죠. 그런 탄력성이 좀 공공기관에서 과연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공공기관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지주들의 어느 정도 희생을 또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거를 이제 뭐 용적률 포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분들이 용적률 생기죠. 높여져 갖고 예. 민간 일반 분양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만큼 그 아파트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환경 문제가 또 따라올 수밖에 없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 반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주민들이 그냥 사전 그 컨설팅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사전 컨설팅도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반발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한테 제일 맞는 그 새로운 아파트를 원하는 거지 네네. 공공이 주도를 해갖고 거기에 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부응한답시고 자기 아파트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네네. 미래 가치가 원하지 떨어진다든가 않죠. 이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도 주민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공공주도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오히려 시간이 허들이 지연되는 되게 많겠네요,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해질 커질 수 가능성이 있다. 크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오세훈 시장에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있는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시의회 또 구청장도 그렇고요. 지금 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여당 지금 천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뭐 혼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달리거든요. 뭐 어제였죠. 뭐 서울시 의장하고 만났었는데 이제 네. 시의장께서도 이제 그런 견제성 발언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청구 제한 완화 정도밖에 없고요. 다 그냥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나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거나 국회 아니면 서울시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필요한데 필요한,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물론 뭐 5년 계획을 세웠겠지만 예. 뭐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우리 최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지금 민심이 뭐냐면 공급 대책, 공공이든 민간이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공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어떤 해결책, 어떤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저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요. 서울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게 방법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방법을 안 찾아서 그렇지 무슨 방법이 있냐면 뭐 예를 들자면 지금 50, 60 세대들은 양도세가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보유세, 양도세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에 막히고 가지고 가려니까 보유세에 보유세가 막히고 있고, 네. 20, 30 세대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충점을 어떤 정책으로 풀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뭐 다주택자들이 집을 20, 30 세대들한테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팔 때에는 뭐 양도세를 굉장히 그만큼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또 서울시장이 단순히 권한을 넘어서 이게 상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상징적인 이미지, 서울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안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권한이 없더라도 정부, 여당, 청와대한테 야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절대 매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게만 해주면 시장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시세 한 10%, 20% 저렴하게만 젊은 세대들한테 너희들이 좀 줄 수 팔아. 있으면. 되면 양도세 대폭 완화해 줄게. 집주인들은 내가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감면이 더 크다면 굳이 시세의 10%, 20% 낮게 파는 게 문제되진 않는다. 양도세가 지금 40%, 50%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만 충분히 잘 조율을 해도 뭐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시세보다 한 20% 저렴한 매물을 살 수가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주택 보유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발 좀 너무 공급 5년, 10년 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30만 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너무 그런데 허황된 꿈만 자꾸 꾸지 마시고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여당, 야당 협치를 좀 해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한번 공약을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이사 대책하고 이번 공약하고 접점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 뭐잘 아시지만 도시 공공주택 그 복합 개발 사업. 네. 이거는요 지금 정부에서 무지무지하게 파격적인 지금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도 높이고 뭐 그러면 거기다가 얹히면 되거든요. 35층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토지주의 수익률이 29.6%까지 나와요. 그럼 민간 사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앉아갖고 네네. 뭐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하고자 그러는데 일단 지금 잘 아시지만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는 조금 지금 서로 안 보시려 그러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오세훈 시장의 그 뭐 역대 작품이라 그런 쉬프트를 네. 완전히 종료하신 분이 SSJ 변창흠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뭐 민심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면 빠른 이제 개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앉아갖고 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앉아서 저는 이게 진짜 묘수인 것 같아요.
도시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그런 민간의 토지도 갖고 오고 네. 등등 여러 가지에서 분명히 접점은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누가 뭐 시장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펴냐 이거보다는 아마 서울의 시민들 또 국민들은 내가 지금 이 주거 환경이 안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집값이 오를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걸 만들어 줄지가 관심이고 정부는 계속 이사 대책 내놓고 지금 추진 계획들을 후보지도 발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의도한 대로 만약에 민간 재건축 규제가 풀린다면 여기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걸 과연 이 공공주도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규제가 풀리면 저기가 좀 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당연히 민간 주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공공 주도로 갈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원래 그 규제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려고 네, 했던 건데 네.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민간 주도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메리트가 많고 규제를 또 풀어준다고 하면 또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공공 주도로 갈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뭐 용적률 완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 자신들의 아파트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공공 주도로 해갖고 일반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이 막 얹히는 거거든요. 들어오겠죠, 이제 막.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파트의 어떤 가치는 평균적으로 떨어질 떨어질 수밖에 수밖에 없다. 없고 또 자신들은 예컨대 우리는 한 10몇 층 정도로 해서 우리끼리 안락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는데 만약에 이게 30층으로 가갖고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 나빠질 수 있는 걸 나빠질 걱정하는 수밖에 거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주도는 절대로 원하지 원하지 않는 않게 거군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민간 주도로 한다는 정책을 내세운 때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주요 요지 아파트 주민들은 다 글로 이미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그 서울시장 투표 선거를 보면은 서초나 이쪽 강남 지역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압도적이었죠. 보여줬었거든요. 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70%를 넘게 훨씬 훌쩍 넘는 지금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논점에서 좀 어긋나는 얘기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가 지금 정책을 펴는데 너무 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풀려오는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종합판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또 뭐 공동주도로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교육제도하고 연결이 돼요. 교육도 있죠. 네, 저는 네, 그게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교육제도를 지금 강남에 유리하게끔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강남에 쏠릴 수밖에 쏠릴 없는 수밖에 거죠. 없고 강남 집값이 주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들썩들썩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우리가 왜 한의학적으로도 어디가 아파도 다른데 이제 뭐 혈이 잘못돼갖고 아프는 경우도 많잖아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여기다가 부위를 이제 또 뭐 침을 침을 넣는데 놓고, 머리에다 네. 침을 넣는데 허리가 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어떤 중증을 앓고 있는데 이거의 해법을 꼭 부동산 공급을 막 해갖고만 해야 되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서 굳이 강남이나 이렇게 이런 어려운 동네, 대학 갈 때 이제 말하자면 시험 학원이 경쟁을, 많고 이런데 네. 그런데 꼭 살 필요가 없게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제도를 좀 약간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수능의 어떤 그 비율보다는 내신의 비율을 훨씬 높여갖고 네네. 그런 강남 아파트 같은데 사면은 내신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으로 이주하게끔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도 같이 이게 병행하면서 아파트 이 부동산 집값 정책을 잡아야지 네. 이 집값 정책 자체 갖고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집값 좀 잡아달라. 부동산 시장 좀 안정시켜 달라라는 게 요구일 텐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됐어요. 그걸 갖고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규제가 풀릴 게 예상이 되니까 또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부동산원 자료만 봐도 전체적으로 좀 0.05% 정도 서울이 올랐는데 지역별로 보면 송파, 노원, 뭐 강남, 서초, 양천 이런 데가 조금 더 올랐어요. 보면 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걱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님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또 주거의 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이게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과거에 뭐 박정희 진작했죠. 정부부터 해가지고 네. 이게 뿌리 깊잖아요. 50년 동안 군부 정권 시절에도 못 잡던 집값을 지금 이렇게 풀린 자본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는 맞고요.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 방송 전에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될 줄 알고 제가 미리 칼럼이라든지 미리 다 준비를 했는데 네. 혹시라도 뒤집히면 또 일을 다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날, 선거 전날에 이미 난리가 났었고요. 움직임이 있었죠. 노량진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매물이 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금매물이 다 팔려버리고 금매물도 사실은 아니죠. 나와 있는 매물들이 다 팔려버리고 네. 저도 막 체크를 하고 이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당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안 왔는데. 안 왔는데도 이미 시장은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전체 서울 모든 시장이 아니라 지금 예. 어떤 시장이냐고 본다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 네. 한강 변해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자극을 해서 다시 또 급등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일부 지역만의 문제냐라는 관점에서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급등세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7년 정도 연속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피로감도 굉장히 크고 네. 규제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취득세가 12%잖아요. 3주택 이상이면. 그리고 대출 규제도 많고요. 네. 살 사람들이 이미 많이 샀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한 10억 이상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또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분들,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뭐 잠실에 두 채, 강북에 한 채 있으면 정리를 해서 똘똘한 한 채, 음마라든지 압구정으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움직이시고 오세훈 하는군요. 시장이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움직이는 거지 다수의 국민들이 움직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어려움들이 있고 있다. 많이 올랐고 많이 샀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저는 여전히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당분간은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네.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 공공 재개발을 왜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했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요. 조합에 문제가 있고요. 안 되던 곳들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의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아, 민간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해보겠죠. 야, 그렇겠죠. 민간이 유리할까? 뭐가 더 나을지. 얼마나 풀어줄까? 공공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 충분히 견준 제보죠. 다음에 예.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망세도 이어지고요. 공공 재개발의 속도가 내기에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은 더뎌지고 민간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가격이 지금 들썩이는 부분들이 좀 길어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길어지죠. 일단은 대선까지는 무조건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뭐 정권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될 거고 아주 좋은 얘기가 그거죠. 이번에 이제 흑석동에 공공개발한다고 그래서 다 뭐 진짜 70% 동의율을 받았는데도 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 동의율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주고받고 하는 네. 모습들은 굉장히 갈 거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첫 번째 임기할 때 2006년인가요? 그때 할 때 두 번째군요. 그때 뉴타운 때문에 집값 굉장히 올랐을 때 맞아요. 그때 예. 굉장히 빠르게 정책 전환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때 평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꾀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시정을 잘 아시니까 괜히 뭐 진짜로 부딪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심리를 안심시키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사실 오세훈 후보요. 무지무지하게 국토교통부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뭐 용산기지, 뉴타운, 송파 위례 뭐 등등을 다 보면은 그래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장관이 오면 두 분이 앉아서 어떻게 나갈 건가 접점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뭐 가격 좀 들썩이는 이 초반 분위기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아픈 데를 치료하려면은 네. 처음에 이제 그 고름을 짜내고 살을 째는 어떤 아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지속된 병을 한꺼번에 치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런 어떤 그 민간 주도 이제 뭐 이제 공공주 민간 주도로 이제 뭐를 한다고 하겠다라는 하니까 거니까, 사람들이 네. 약간 흥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규제가 예, 풀리겠구나라는 규제가 기대감들이 풀리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의 어떤 요동을 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저는 시장 기능의 어떤 시장 경제의 순기능으로 자정작용이 있을 자정으로 것이다. 한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어떠한 이게 그 요동치는 것이지 이걸 갖고 지금 뭐 오세훈 그 시장의 어떤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단정한다라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그냥 여파일 뿐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결국에 가서는 이제 뭐 시장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수요 공급 그리고 또 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철폐 또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또 지금 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아니나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런 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나 불안하는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뭐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 참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그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꼭 맞는 후보가 한 분 계셨었는데 이번에 3위를 하셨죠. 아, 네.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1%를 것 넘게 같아요. 받으셨더라고요. 서울시장은 부동산 이 뭐 정책관에서는 관여를 안 할 것이다. 민간에 맡긴다, 시장에 맡긴다 이랬거든요. 근데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가서 그러려면 규제들 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허경영 후보의 그런 이 제안도 분명히 좀 감안을 해서 복기를 해보고, 넣으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본인만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각종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정책 중에 보면 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 장기 전세인 상생주택 제도 이 도입이 공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일종의 뭐 집값을 좀 낮추게 저렴하게 제공을 해서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건데 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어려울 생각을 거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상생주택이라는 게 이제 말은 상생주택인데 네네. 이제 결국에는 토지 임대부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반대 개념이잖아요. 민간 토지 소유주의 땅을 국가나 공공이 이제 임차를 하고 토지 소유자는 다시 이제 적당한 월세를 받고 그 땅에 이제 공공주택을 짓는 건데 자 우리가 토지 소유주가 한번 돼보자고요. 네. 내가 땅을 강남에 갖고 한 있어요. 100평을 가지고 네. 있으면 과연 뭐 정부가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엄청나게 시세보다 높게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과연 내 땅을 내가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얻는 게 유리할까? 나라에 맡기는 우리 게 유리할까? 자녀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의미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줄까라고 하면 저는 전자를 택할 것 같거든요. 제가 개발해가지고 팔고 내가 알아서 차라리 할게 돈이 해야 되는 남으면 거네요. 내가 기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이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가 더 선진화가 돼야 되고 배려, 양보, 네.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잖아요. 뭐 투기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뭐 나쁘게 말하면 투기고 좋게 말하면 누구라도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상생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개의 경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청년이라든지 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려면 그래도 한 1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목표는 7만 원이죠. 7만이죠, 지금. 7만 원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7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헬리오시티 한 7개 정도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그런 제가 볼 때는 10,000호만 나와도 굉장히 성공 부지가 아닐까 있을 싶은데 것인가? 개인적으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해서 국민들 눈에 이렇게 시민들 눈에 보여주고 이게 좋은 모델이란 걸 보여주면 네. 그런 사례를 보고 하나, 두 개, 세 개씩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좋은 모델이라면 시범 케이스로 몇 개 이렇게 보여주는 정책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프트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뭐 네, 일종의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서울 플랜 2040을 지금 상반기 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안에 지금 얘기한 것들이 오롯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뭐 시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유엔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래에서 상까지 받은 제도예요. 굉장히 이제 나눠주고 근데 이게 운영을 하려면 지금 누적 적자가 1조 2천억까지 지금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등등의 조금씩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정치의 대선 정국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너무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매몰돼서 뭐 진짜 막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스피드를 한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11년째 공사하고 있는 월드컵 대교하고 네.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13년째 하는 그런 것들 빨리빨리 마무리하면서 난 이렇게 할 수 있다만 보여주면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공약들이 빌곡자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프트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이 땅을 이제 이제 임차하는 게 네네네.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공약을 자세히 보면은 이 토지 주인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줍니다.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뭐 용적률이라든가 용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네네. 서울에 이제 사실 그 방치된 땅을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금싸라기 땅에다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 서울에도 사실은 곳곳에 사실은 그냥 내버려진 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땅들을 이제 모아서 어떤 이런 활용을 어떤 혜택을 해보겠다는 주고 거군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또 뭐 계약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년 동안 안정된 어떠한 임대료를 받는 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중에서는 또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발하기엔 좀 부담되는 땅. 그렇지만 팔기에는 좀 아까운 땅. 이런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의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20년 동안 안정된 임대료 받을 수 받고 있으니까. 20년 뒤에 또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네네네. 길게 보면은 자기 이제 뭐 후손들한테 물려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노후에 그 땅을 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서울 시민도 물론이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금 뒤집어 엎어서 공사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거든요. 권한대행이 시도해서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지금 과정이에요. 원래 지금 양쪽에 나 있던 도로를 한쪽으로만 몰고 이제 전체를 또 광장화 시키겠다라는 게 현재 박원순 시장의 원래 로드맵이었는데 땅을 지금 뒤집어 엎었잖아요. 네. 팠는데 요거를 다시 또 중단시키고 한다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오늘 뉴스에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일단 잠정 보류, 잠정이 아니라 일시 보류라고 일시 보류, 이제 일단은. 나왔고요. 그래서 완전히 취소시키고 뒤집어 버리느냐, 보완을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왜 틈만 나면 자꾸 이게 도로 뭐 이런 거 자꾸 뒤집어 가지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돈 광화문 있으면 광장 그 도로 양쪽에 냈던 것도 10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게요. 오세훈 시장 때 한 겁니다. 디자인 서울의 한 부분으로서 그 그 만들어진 DDP 거예요. 만들 때 같이 했던. 예, 그때도 돈이 500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또 벌써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이쪽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옆에 있으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800억, 50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죠. 차라리 다 어려운 세금인데. 자영업자들 뭐 프로그램을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으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마음에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네.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면적인 뒤집기는 없을 거라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오세훈 시장님 성격이라든지 이런 성향을 봤을 때 완전히 뒤집기는 힘들 것 같고요. 했던 부분 좀 보완해서 불합리한 부분 좀 축소시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픔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강 르네상스 다 뭐 전면 금지, 그다음에 샛빛 중등섬 이렇게 해갖고 그때 뭐 보복 인사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뭐 그런 거를 진짜 뛰어넘는 부분들이 좀 가시셔야 됐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벌써 얘기 나오는 게 조직 개편이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축소한다 그러는데 그건 박원순 시장의
정말 대표적인 예,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렇게 축소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재개발하는 부분도 이건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뭐 적폐청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박원순표 지우기만 몰입을 하시는 것들은 또 우리 서울 시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광화문 광장 이거 광화문 중단이 돼서 광장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핵심적인 관건은요. 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뭐 과거 박원순 시장이 어떤 한 거를 내세웠던 것이다. 그걸 네. 뭐 뒤집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예,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돈이 뭐 그 공사비가 뭐 800억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사실 조경 공사도 안 됐고 그냥 땅만 판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공사 전체의 어떤 공정률을 보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아주 초기 단계죠. 그렇죠. 예. 그 땅 자체에 대한 거는 뭐 80몇 프로 팠다고 하지만 전체 공사 중에서 차지하는 그 토목 공사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포장하고 조경하고 이런 게 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는 국민들이 그 서울 시민들이 교통 체증을 과연 유발하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지금 현재 그 박원순 그 전 시장의 그 시장 대행이 그것도 권한 대행이 권한 시작을 대행이 했죠, 이거를 이거를. 밀어붙였는데 예. 과연 서울 시민들이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교통이 많이 그 체증이 돼 갖고 네. 아주 뭐 거기 통과하는데 뭐 30분씩 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과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뭐 누구에 대한 뭐 과거 시장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 시민들이 거기를 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드나들고 도로의 어떤 움직이고, 그렇죠. 그렇죠. 교통이 막힌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실리적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야 되고 사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고 만약에 전면으로 못 고친다면은 적어도 도로의 폭이라도 과거 12차선, 왕복 12차선이라도 유지를 해달라 이거예요. 방향은 안 바꾸더라도. 그래야지만 적어도 문제나 서울 이런 시민들의 것들이.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모양보다 중요한 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적어도 교통 체증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된 상황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저는 변창흠 장관의 입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사 대책의 초기 단계는 정리를 해놓고 좀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뭐 시한부 조건부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생각한 대로 이사 대책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변창흠 장관의 입지도 뭐 그만큼 좀 앞당겨져서 입지가 결정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사실상 경질은 됐죠. 경질은 됐는데 이게 좀 약간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된 게 네네. 일은 좀 마무리하고 네. 이제 그만둬라라는 네.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둔 거냐 안 그만둔 거냐 말이 많은데 애매하죠, 좀.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되고 이번에 어차피 이제 개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민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개각하지 않고 특히 LH 사태의 뭐 그냥 공범이나 다름없는 변창흠 장관께서 계속 한다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거고요. 청와대에서도 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경질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이제 일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추가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사 그렇죠. 대책. 뭐. 네. 그래서 그 추가 대책 계획된 거를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번 개각을 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정리가 될 1번으로 것이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번에 여당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시작이 LH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부동산과 그래서 LH였죠. 이걸 손대지 않고서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유임을 한다든지 말을 바꿔버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창흠 장관은 어떻게든 물러나야 될 상황이고 지금 아마 남은 발표들 2차, 3차 뭐 이런 후보지들 이런 거 마무리하고는 물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4월 중에 신규 택지 발표 4월 중에 그다음에 그렇죠. 예, 4월 5월 달에 지자체 제안해서 추가 사업 후보지 2차, 3차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민간 제안 공모해서 5월 달까지 일단은 이사 대책의 큰 골격을 잡는다고 이제 분명히 그거는 뭐 신임 장관이든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네네. 공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변창흠 장관의 입지도 그 5월 정도까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하기 어렵시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변창흠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이사 대책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 오히려. 예, 그분이 지금 사실은 그 LH 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주
장본인 아닙니까? 전 사장이었죠. 전 사장이었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분이 자리에 앉아갖고 이사 대책을 한다면은 어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공주도 개발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승인 도장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도 안 되고요. 네. 또 그분이 어떤 그동안 정책이 별로 성공한 것도 없어요. 다 대부분 실패를 한 거고. 뭐 아까 시프트 제도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시프트 제도에 대해서도 그 이 양반이 이제 말하자면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폐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게 SH공사에서 아까 뭐 누적 적자가 1조 2천억 원이 났다. 이걸 자꾸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도 오세훈 시장의 어떤 해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그 말하자면 시프트 제도를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걸 이제 뭐 재원 지출을 해야 되니까 네. 약간 적자는 나지만 20년 동안 그거를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그 집값의 가치 어떤 상승을 놓고 본다면 결코 중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변창흠 장관이 SH공사 사장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갖고 그 정책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서울시하고 문제라든가 어떤 공공주도 개발의 어떠한 그 신뢰성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유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전혀 다른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은데 향후 변화 상황 또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토론하는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강민구 변호사, 김민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